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산주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인지과학이나 심리철학이나 보다 보면은 계산주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참조하는 책은 심리철학 초보자 안내서라는 책이고요. 이안 라벤스크로프트의 책입니다. 심리철학, 인지과학, 인공지능 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권씩 비치해 두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6장의 이 계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계산주의에 대한 완벽한 소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마음은 컴퓨터 같은 것이다. 마음은 언어 같은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유추적인 지식을 채워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책들에서 이제 채울 수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 살펴본 스티븐 핑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도 계산주의를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설명과 함께 같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계산주의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구문론과 의미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용어는 어려운데 이제 보면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제 for 라는 이제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이제 형태만 보면은 네 가지 문자가 일정 순서로 나열되어 있고 이 기호가 흰 바탕에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1cm 정도의 길이를 가졌다는 것. 그래서 이 기호의 구문적 속성이라는 건 그 기호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의미론적 속성은 기호의 의미와 연관된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호의 언급대상, 즉 기호가 언급하는 것은 의미론적 속성이다. 이제 포더는 유명한 미국 철학자를 언급한다. 그래서 미국 철학자를 언급하는 것, 그게 이제 의미다. 그 다음에 기호의 진리치, 기호의 옳거나 그른 여부 역시 의미론적 속성이다. 포더가 정신의 모듈 방식을 지었다는 것은 옳은 거죠. 이거는 이제 세계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제 포더의 언급 대상이 유명한 미국 철학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 독자는 기호 이외에 어떤 것을 살펴야 한다. 포더가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를 지었다가 그러다는 것을 결정하려면 기호 바깥의 세계를 바라봐야만 한다. 계산주의는 마음 그대로 마음을 컴퓨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될 텐데, 컴퓨터는 이 구문론적인 속성만을 토대로 삼아 기호를 알아채고 조작한다. 컴퓨터가 의미론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기호를 알아채지 않는다. 그러나 이 컴퓨터가 기호의 구문론적인 속성을 토대로 삼아서 기호를 알아채고 조작하는 장치이지만 진리치와 같은 의미론적 속성을 고려하도록 프로그램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A, 모든 철학자가 멋있다. 두 번째, B, 포더는 철학자이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다음 복합기호로 끝내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C, 포더는 멋있다. A와 B에서 C로 이행하면서 진리치가 보존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만일 A와 B가 옳으면 C도 옳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오로지 구문론적 속성만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진리치와 같은 의미론적 속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실행하고 있는 A와 B에서 C로의 이행은 이성적입니다. 처음 두 복합기호가 마지막 복합기호의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성적이다. 이는 컴퓨터가 적어도 일부의 이성적 추리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신에 관한 계산이론, 계산주의에 따르면 사고는 구문론적인 속성과 의미론적 속성을 띠고 있는 복합기호이다. 생각, 즉 사고의 조작은 해당 사고의 구문론적인 속성에만 감흥하지만 그래도 의미론적 속성도 고려하는 처리기에 의해서 성취된다. 달리 말해서 생각은 계산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마음이 컴퓨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즉 사고는 복합기호이고 구문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처리되지만 그것이 의미를 고려하면서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컴퓨터와 마찬가지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주의를 뒷받침하는 혹은 이제 지지하는 사고 언어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언어 가설이 맞다고 해도 계산주의 자체가 맞다라는 것을 보증하진 않지만 최소한 계산주의를 뒷받침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CTM 계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고가 복합기호라는 사실을 요구한다. 복합기호는 구조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이제 조직화된 기초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사고는 구조화되어 있으나 생각은 계산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고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립하면 정신이 컴퓨터라는 주장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이어지게 되겠죠. 사고는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논증들입니다. 진돌이가 상현을 물었다라는 문장. 여기서 이제 명사들을 바꾸는 거죠. 상현이 진돌이를 물었다. 이 문장도 유의미하다. 방금 기술한 언어의 속성을 체계성이라 부른다. 근데 체계성이 없으면은 이 둘을 바꾼다고 해도 유의미하다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겠죠. 이 체계성은 해당 언어의 문장의 구조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그래서 언어의 체계성은 문장이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함의한다. 그래서 이제 사고 언어 가설은 계산주의를 뒷받침하고 언어의 체계성, 생산성은 언어의 구조를 보여주고 사고의 체계성, 생산성은 사고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래서 사고는 언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이고요.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언어 내의 기존 문장이나 이 문장의 부분으로 새로운 유의미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 언어는 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상현은 크다, 상현은 실없다는 문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장, 상현은 크고 실없다는 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체계성처럼 생산성도 문장이 구조를 가질 때 가능하다. 기존 문장과 구조는 새롭거나 길거나 더 복잡한 문장의 부분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언어에 관한 고찰이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고 역시 체계성과 생산성을 갖는 듯 보인다. 체계성부터 살펴보자. 만일 진돌이가 상현을 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독자는 상현이 진돌이를 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생산성을 고려해보자. 만일 독자가 상현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상현이 실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상현이 크고 실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보았듯이 언어는 체계성과 생산성은 언어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요구를 하고 있고 비슷한 결론이 사고에도 해당한다. 사고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고는 더욱 복잡한 구조를 갖도록 정렬된 기초기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도달한 결론은 사고가 중요한 측면에서 언어 비슷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언어로 생각한다. 이런 착상은 흔히 사고 언어 가설이라고 불린다. 사고의 체계성과 생산성을 근거로 삼아 생각할 경우 사고가 복잡하고 구조화된 기호라는 견해를 뒷받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계산주의가 요구하는 바이다. 물론 이 계산주의는 구조화된 기호 이상을 요구한다. 이 계산주의가 성립하려면 기호의 통사론적 속성의 토대를 두고 이 기호를 알아채고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의미론적 속성도 고려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쨌든 사고 언어 가설이 그럼직하다고 밝혀지면 계산주의는 큰 지지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이제 사고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가설이 계산주의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은 컴퓨터이다.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 사고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계산주의에 대한 설명들,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한 설명만 봐서는 이제 다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 이론을 이제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이제 이해를 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이해도를 도와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어방은 이 계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사고 실험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런 종류의 책을 보다 보면 무조건 한 번씩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요. 간단하게 오늘은 보시겠습니다. 이제 중국어방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에게 세 벌의 한자와 영어로 된 지시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사항대로 한자들을 조작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밖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존 썰이라는 이제 철학자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영어로 쓰인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고 있겠지만
중국어방에 들어가서 한자로 쓰인 이야기를 처리하고 있을 때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자로 쓰인 이야기를 처리하는 썰과 영어 이야기를 읽는 썰 사이의 결정적 차이가 의식의 차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중국어방의 논증인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계산이 의식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로부터 계산이 지능에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귀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계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능과 의식을 분리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계산은 지성의 성립에 불충분하다기보다는 적어도 일부의 의식적 자각에 불충분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